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조선 최악의 암흑기였던 세도정치의 역사 4부입니다. 1834년 순조사 후 순조의 손자이자 죽은 효명세자의 아들이었던 헌종이 8살이라는 최연소의 나이로 즉위했습니다. 헌종의 할머니, 즉 순조의 아내였던 순원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6, 7년 정도 맡았고 왕실 최고 어른이자 수렴청정을 맡은 순원왕후가 안동 김씨이니 안동 김씨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집니다. 심지어 헌종이 11살 때 결혼한 새로운 왕비 효현왕후도 안동 김씨였죠. 하지만 안동 김씨를 벼르고 있던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안동 김씨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집안, 바로 헌종의 외가이자 죽은 효명세자의 처가였던 풍양조씨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안동 김씨와 풍양조씨가 대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기 안동 김씨는 순원 왕후를 필두로 풍양조씨 가문도 반남박씨처럼 자신의 세력으로 포섭하려고 했죠. 순원 왕후 김씨는 수렴청정을 시작하곤 곧바로 죽은 자신의 외아들이었던 효명세자에게 익종이라는 묘호를 내리며 왕의 등급으로 추승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의 이른 죽음으로 왕비 한번 되어보지 못했던 효명세자의 아내도 행정상으로는 왕의 부인 자기를 받게 되었고 헌종의 어머니로서 왕대비로도 인정받을 수 있었죠. 그녀가 신종왕후 조씨입니다. 신종왕후의 집안이 바로 풍양조씨였고 신종왕후에게 왕비로서 그리고 왕대비로서 존호가 하사된 만큼 풍양조씨도 강력한 외척이 되었고 순원왕후는 며느리 집안의 조만영, 조인영 등을 요직에 등용하면서 풍양조씨도 세도 가문으로 거듭났습니다. 헌종 5년이었던 1839년 서양인 선교사들이 활개를 치고 다닌다는 정보에 조선조정의 비변사는 천주교 신자 조사 및 체포를 엄중하게 지시했습니다. 척사 유눔, 서양의 외래 종교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겠다는 유눔을 내리면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10개월간 119명이 순교하였죠. 이 중엔 조선 최초의 신부였던 김대건의 스승 피에르 모방 신부도 있었고 김대건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기해박해입니다. 기해박해 당시 순교자들 중인 양반들도 껴있었는데 이 양반들이 대부분 안동 김씨의 주를 대고 있던 양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해박해를 가장 주도했던 건 풍양조씨와 직간접적으로 얽혀있는 사람들이었죠. 즉 기해박해는 안동 김씨에 대한 풍양조씨의 선빵이었으며 두 세도 가문 대결의 전조와도 같은 사건이었죠. 그렇다면 기해박해 때 왜 안동 김씨는 반격에 나서거나 대응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풍양조씨가 서서히 안동 김씨의 시비를 걸어올 시점에 안동 김씨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순조 말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를 시작했던 김조순이 죽고 이후 안동 김씨를 이끌던 건 김조순의 장남 김유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김유근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고 딱 기해박해가 이루어진 시점에 김유근은 중풍으로 실어증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끝내 1840년 김유근은 사망하죠. 김유근의 뒤를 이어 안동 김씨를 이끈 건 김유근의 동생 김좌근이었습니다. 김좌근이 관직 생활을 시작한 건 헌종 제위 이후였습니다. 역시나 실세 가문 소속답게 이제 갓 관직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4년 만에 판서 중엔 최고봉인 2조 판서까지 승진했죠. 김좌근을 비롯한 안동 김씨에선 다시금 조정 요직에 자신의 일파 사람들을 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헌종은 점점 나이를 먹고 있었기에 조만간 헌종이 충분한 나이가 되면 순원 왕후의 수렴청정은 끝이 날 것이고 딱 봐도 풍양조씨가 그때를 노리는 것 같아 김좌근은 안동 김씨에 반하는 세력들을 하나둘 탄핵하기 시작했죠. 안동 김씨에 의해 탄핵된 신하들은 대부분 풍양조씨와 어떤 식으로라도 연결이 되어 있었고 영의정이었던 조인영도 반강제적으로 영의정에서 사직해야만 했습니다. 1840년 12월 순원왕후는 수렴청정 끝을 선언했고 이듬해 1841년부터 헌종은 15살의 나이로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헌종은 5대왕 문종, 10대왕 연산군과 더불어 조선의 3대 꽃미남 국왕으로 조선왕족실록의 기록에는 외모가 준수하고 명랑하며 큰 목소리가 마치 금석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적혀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정식 기록은 아닌 야사이지만 궁궐의 상궁들과 나인들이 어떻게든 헌종 얼굴 보려고 일부러 인근을 지나가 눈에 띄려고 했다죠. 헌종은 친정을 시작한 이후 우선 5군영의 각 대장들을 안동 김씨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전부 교체했습니다. 1843년에는 안동 김씨 집안의 왕비 효연왕후 김씨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안동 김씨의 위세는 그 이전에 비해 정말 추락하였죠. 1844년에는 과거에 사직했던 작은 할아버지 조인영을 다시 영의정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왕비가 죽고 없었던 헌종은 1844년 효정왕후 홍씨라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해 드립니다. 안동 김씨 가문의 여인이 아니라는 것만 봐도 확실히 안동 김씨가 이전만큼 권력을 독점하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아울러 몇 년에 걸쳐 헌종은 대부분이 안동 김씨 지지 세력이었던 감찰기관 인사 구성을 물갈이했으며 추사 김정희 등 반 안동 김씨 일파들을 사면하거나 등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헌종은 안동 김씨 세력에 공격할 기회가 생깁니다. 안동 김씨 일파 중에 천주교 신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종 제위 초에 일어났던 기해밖에도 안동 김씨 세력에 타격을 주었죠. 1845년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 최초의 신부로 임명된 김대건 신부가 조선으로 귀국하여 포교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심지어 김대건 신부는 황해도 서해안에서 해외 선교사들이 조선에 밀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죠. 1846년 헌종과 풍양조 씨가 같이 박해를 일으키니 이 사건이 병호박해입니다. 김대건 신부를 비롯한 천주교 신자들이 체포되었고 김대건 신부와 함께 현성문, 남경문, 한희영, 우수림 등 9명이 오는 날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새남터 형작에서 참수되었습니다. 이후 병호박해의 탄압 범위는 훨씬 넓어지며 안동 김씨 세력들도 일부 연루가 되었고 안동 김씨의 위세는 확 꺾입니다. 김좌근도 설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풍양조 씨의 정권이 수립되었던 걸까요? 헌종이 친정을 시작하고 풍양조 씨를 통해 안동 김씨를 제어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옛 안동 김씨처럼 풍양조 씨의 세상이 온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헌종은 풍양조 씨에게 막강한 권력을 밀어주는 쪽도 아니었습니다. 헌종이 원했던 건 왕권 강화, 선대왕인 순조 때처럼 특정 가문의 권력이 독점되어 왕이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 것이 목표였기에 헌종은 풍양조씨도 안동 김씨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풍양조씨를 철저하게 제어했습니다. 그래서 만화 조선왕족실록을 그린 박시백 화백도 헌종 재위기 정치 구조는 안동 김씨 세력이 확 꺾였다거나 풍양조씨의 정권이 수립되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저 두 가문의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젊은 나이임에도 헌종이 노련한 조정 대신들을 상대로 안동 김씨의 독주를 막고 세력 균형을 맞추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대단한 역량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죠. 헌종은 4살 때 아버지 효명세자가 죽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었는데 어느 한 신하가 헌종에게 효명세자의 어진을 보여주면서 용모가 빼닮았다고 하자 헌종이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도 있을 만큼 헌종은 아버지에 대한 계승정신도 남달랐던 듯 보입니다. 이렇게 헌종은 젊은 나이에 안동 김씨를 몰아내며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왕권 강화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 하나가 헌종에겐 없었습니다. 바로 후사였죠. 헌종은 왕비였던 효정왕후 홍씨보다 경빈 김씨라는 후궁을 더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들이 야사에서 전소로나마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죽 사랑했으면 헌종은 더 가까이에서 경빈 김씨를 자주 보고 싶다며 창덕궁 안에 낙선제라는 한옥 별채를 짓고는 본인이 그곳에 기거하고 그 바로 옆에 석복헌과 수광제를 만들어주어 그곳에서 경빈 김씨가 기거하도록 하였죠. 이토록 두 사람 사이는 애틋했지만 결정적으로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후사를 두고 세자로 정해야 왕권이 완성될 수 있는 마당에 급해진 헌종은 노경, 당귀, 쑥지황 등 정력에 좋다는 한약재들을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과학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슴이 매우 음란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수컷 한 마리가 정말 많은 암컷들과 교미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 암컷 사슴들과 한 번에 많은 짝짓기를 하는 수사슴의 노경을 끓여 먹으면 정력에 좋다는 소문에 노경을 수천 첩이나 먹었다죠. 새끼를 품은 암컷 돼지의 배를 바로 갈라 나온 돼지들을 끓여 먹기도 했고 해남의 진양주가 그렇게 정력에 좋다며 뭐 이런 약주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약도 좋다고 무작정 많이 먹으면 몸에 무리가 올 수 있는 거 아시죠? 헌종이 그랬습니다. 정력에 좋다고만 하면 그냥 의심 없이 먹어대니까 한약의 과도한 복용으로 어느 순간부터 헌종의 급성 위염에 시름시름 앓다가 1849년 헌종은 재위 15년 만에 겨우 23살의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효명세자와 같은 나이에 사망했죠. 헌종의 낙선제는 비단 헌종의 러브스토리만 담긴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문인들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헌종은 문인들을 자주 낙선제로 불러 학문적, 예술적 교류를 했답니다. 원헌고에는 헌종이 직접 지은 시와 직접 작사 작곡한 작품들도 있을 뿐더러 낙선제 뒤편에 승화로라고 헌종 개인 소장 창고를 만들어 책과 서화, 수준 높은 인장들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헌종이 모았던 인장의 숫자가 500점이 넘었다고 하며 현재 남아있는 190점이 국립고궁박물관에 있죠. 기록에 의하면 헌종이 이곳 승화로에 모은 소장품들은 910종 4555점이라고 합니다. 청나라와 조선의 고전들과 더불어 위대한 문인들의 문집, 당시의 신간 서적들, 653종에 이르는 서화, 중국 역대 명화가들의 작품들, 김홍도와 겸재정선의 작품들, 역대 조선 임금들의 글씨, 안평대군, 한석봉, 추사 김정희 등의 명필들까지 망라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모든 컬렉션들이 불에 타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기록에서는 헌종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답니다. 평소에 실속 있는 것에 힘쓰려고 스스로 노력하셨다. 실사구시라는 말을 사랑하여 늘 좌우에 걸어두고 경계하고
반성하는 뜻을 붙이셨다. 성품이 사치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평상복은 무명이나 모시옷에 지나지 않았다. 평소에 서화를 사랑하여 고금의 명가들, 필적들을 다 내부에 모아두시고 금석의 유문을 고증하며 역사에 누락된 것을 보완하고 정정하셨는데 석학일지라도 여기에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서예에 있어서 전서와 예서는 오묘한 경지에까지 이르셨다. 헌종사 후 헌종이 겨우 맞추어 놓았던 세력 균형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헌종 치세 때 중국 청나라는 아편 전쟁을 겪고 난징 조약을 통해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조선 최악의 암흑기였던 세도 정치의 역사 5부입니다. 8살이라는 최연소의 나이에 올라 장성하여 노련한 대신들을 상대로 풍양 조씨와 안동 김씨의 세력 균형을 이루었던 젊은 국왕 헌종은 1849년 재위 15년 만에 겨우 23살의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헌종의 아들이 전혀 없었고 이렇게 정조 이후의 직계가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젠 왕실 반계에서 새로운 왕을 추대해야만 했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 강화도령이란 별명으로 유명한 철종이었습니다. 철종의 본명은 이원범. 보통 왕실 남자들은 피휘 때문에 외자를 쓰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철종의 이름은 외자가 아니죠. 훗날 왕으로 등극한 이후 이 변으로 개명하지만 본명이 이원범이었다는 건 절대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철종 관련해서 여러 오해들이 있기도 합니다. 당시 세도 정치를 주름잡던 안동 김씨 집안이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 허수아비 왕을 앉히고자 반계 중에서도 저 먼 반계, 강화도에서 본인이 왕족인지도 까먹고 글조차도 읽을 줄 몰랐던 평범하게 농사짓고 있던 강화도령 이원범을 데려다 강제로 국왕 철종으로 옹립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25대 왕 철종은 왕이 되기 전 강화도에서 평범하게 농사를 짓고 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철종은 사도세자의 서자입니다. 정말 먼 반계인 것도 맞죠? 그렇다면 안동 김씨가 허수아비 왕을 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 먼 반계 종친을 데리고 왔느냐 하면 그럴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이미 헌종 사후에 직계가 끊긴 상황에서 어차피 반계 중 한 명이 왕이 되어야만 했고 철종이 먼 반계인 건 맞지만 그나마 가장 가까운 반계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반계 출신이라고 해도 왕 자체가 갖는 신성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법이 어느 사회보다 중요한 조선시대에서 따져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모든 예법을 다 만족시키진 못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만족시키는 종치는 강화도령 이원범이 제일 적법했죠. 안동 김씨가 아니어도 강화도령 이원범이 어차피 왕이 될 거였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강화도령 이원범은 글자도 읽을 줄 몰랐느냐 하면 이는 과장된 겁니다. 글은 읽을 줄 알았죠, 당연히. 이원범의 고향은 서울이었고 어릴 때 나름 왕실 종친되어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원범이 14살밖에 안 됐던 헌종 재위기 중간에 민진용이라는 무인이 이원범의 큰 형을 왕으로 옹립할 계획을 세우다가 적발되어 이 사건의 큰 형이 처형당합니다. 이원범의 작은 형과 이원범은 아직 나이가 어려 사형은 면했지만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던 것이고 그나마 낮은 단계의 유배였기에 이원범은 19살 때까지 농사를 지으며 평범한 농민과 다름없는 삶을 살죠. 그래서 글자조차 모른다는 건 과장일지라도 어린 시절부터 곧바로 농사지으며 살았기에 똑똑하거나 학식이 풍부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철종에게 작은 형은 있었지만 작은 형은 20살이 넘어서 후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살이 넘으면 안동 김씨 순원 왕후의 수렴청정의 명분이 안 생기거든요. 궁궐 사람들과 관인들이 이원범을 찾으러 강화도에 왔을 때 이원범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고 도망치고 그랬답니다. 1849년 그렇게 이원범은 조선의 25대 국왕 철종으로 즉위합니다. 철종이 19살로 즉위했기에 순원왕후가 처음엔 수렴청정을 맡게 됩니다. 선대왕이었던 헌종이 어린 시절에 수렴청정을 한 것에 이어 두 번째 수렴청정이었죠. 철종의 즉위로 무소불위 안동 김씨의 세상에 도래한 것도 팩트죠. 철종이 즉위하고 2년 후 역시 안동 김씨 집안의 여인과 혼인하여 안동 김씨에서는 철인 왕후라는 왕비를 또 배출해냅니다. 한 국가의 대비와 왕비가 모두 안동 김씨였던 거죠. 그 사이에 낀 대비였던 효명세자의 아내이자 헌종의 친모였던 풍양조 씨의 신정 왕후만 입장이 애매해진 것이고요. 순원 왕후는 남동생 김좌근을 다시 내세웁니다. 헌종 때 풍양조 씨의 일시적 성장으로 잠깐 사려했던 김좌근은 다시금 안동 김씨의 수장이 되어 세도 정치를 지휘하였죠. 왕은 농부 출신의 어린 왕이고 왕실 최고 어른이자 수렴청정을 하는 대왕 대비와 조선 조정의 실세가 모두 안동 김씨라는 한 가문이니 조선의 조정이 당시 어떤 분위기였는지 아시겠죠? 아니나 다를까 헌종 때 부상했던 풍양조 씨 그리고 그 일파 사람들 그 외 기타 헌종이 과거에 안동 김씨를 제어하기 위해 등용했던 반 안동 김씨 세력들이 탄핵을 받아 조정에서 내쳐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조병현, 서상교, 추사 김정희 등이 있었죠. 이 모든 걸 지휘했던 게 김좌근이었고요. 김좌근은 철종 제위기에 영의정을 무려 3번이나 역임했답니다. 하지만 무슨 거대한 피해 옥사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희생된 건 풍양조 씨의
중에서 조병현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탄핵되는 수준에서 끝났는데, 이로 말미암아 헌종 때 풍양조 씨와 안동 김씨가 대립했던 건 맞지만 그 수준이 풍양조 씨가 안동 김씨를 압도하는 양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죠. 하지만 철종 재위기에 조선의 거의 모든 고위직과 요직들을 안동 김씨가 독점했던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한 가문이 정치와 사회를 독점하니 뇌물이 횡행하는 부정부패와 매관매직이 판을 쳤죠. 안동 김씨의 부패함을 고발하려는 자들은 곧바로 제거되었죠. 과거 시험도 아주 개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철종은 허수아비 왕이었는가 하면 철종도 나름 사리분별할 줄 아는 나이에 왕이 되었기에 국왕이 되고 제왕학 공부와 정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원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에 왕이 됐으니 본인만의 정치 이념과 비전도 점점 형성시켜 나갔습니다. 철종 재위 3년째였던 1852년 대비였던 순원왕후는 수렴청정을 종료하고 철종이 친정을 시작합니다. 철종이 한미안 출신이기는 해도 그만의 장점이 있다면 누구보다 백성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직접 같이 경험했기에 무엇이 가장 도탄에 빠진 민생들에게 문제인가를 철종은 정확하게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뭘 해줘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죠. 더불어 어느 정도의 왕권 강화를 할 필요성도 철종은 느끼고 있어서 신정을 시작한 이래 철종은 본인이 생각하는 개혁들을 펼쳐 보이기 위해 안동 김씨와 신경전을 벌이며 알력 다툼을 전개하지만 이미 정치 사회의 모든 분야엔 안동 김씨가 퍼져 있어서 그 정치 신경전에서 늘 패배하는 쪽은 철종이었습니다. 아무리 철종이 열심히 정치학과 유교 학문을 공부를 했다고 한들 왕이 된 이후 몇 년 한 걸로 그 뿌리 깊은 정치 베테랑 안동 김씨를 넘어설 순 없었죠. 무언가를 추진해보고 왕의 권한을 내세우려고 할 때마다 안동 김씨에게 막히고 안동 김씨가 하자는 대로 딸려가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끝나지 않은 사도세자 추승 문제로 신하들과 얼굴을 붉혔는데 철종은 순조의 양자로 입적이 되어 왕이 될 수 있었기에 족보상으로는 철종은 사도세자의 증손자였습니다. 그래서 철종은 사도세자를 추승하여 본인의 왕권에 대한 정통성을 마련하고 싶었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영남 지방에서 만 명의 유생들이 상소를 올리는 영남 만인소 사건이 있었고, 또 철종이 측근 세력을 키우려고 할 때마다 유생들 3,000명 이상이 상소를 올리면서 철종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켰습니다. 철종 8년이었던 1857년 순원왕후가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김좌근에 의해 완전한 안동 김씨 세상에 안착해 있었기에 정치구도가 바뀌는 일은 없었죠. 한편 철종 5년이었던 1854년 일본에서는 미국의 강요로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헌종 재위기에 역시 강제적으로 문호를 개방했던 중국 청나라에 이어 두 번째 문호 개방이었죠. 이후 미국뿐 아니라 영국, 러시아와 근대적 외교를 체결하였고, 철종 9년이었던 1858년에는 일본이 미국을 포함한 서양 국가들과 정식적으로 무역을 텄습니다. 아직 에도 막부 시절이긴 했고 일본 내적으로도 혼란이 많았지만 어쨌든 정식적으로 근대 국가를 위한 문을 연 거죠. 철종 11년이었던 1860년에는 청나라가 양모운동을 펼치며 한중일 최초로 근대화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의 서양인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었는데 조선에는 안 왔을까요? 왔죠, 당연히. 서양인들의 배, 즉 이양선들은 정조 때부터 한두 번 출몰하더니 순조, 헌종, 철종 때에 이르러 점점 더 그 빈도수가 많아집니다. 조선과 무역을 트고 싶다고요. 이에 대해 조선 조정의 방침은 글과 부서라 만들지 말자였습니다. 적대적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역을 트자는 요구를 수락해주지도 않고 그냥 선물 몇 개 쥐어주고 보내는 것이었죠. 선물을 받은 서양인들은 무역을 강조하며 본인들도 본인들의 교역품을 전달해 어떻게든 무역의 형태이길 바랬으나 조선 정부는 서양인들의 교역품을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청나라와 일본이 문호를 개방하고 근대화 개혁에 착수했다는 정보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조선은 무디게 반응하며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김좌근을 비롯한 안동 김씨 세력은 재산 분리고 권력 유지에만 관심을 갖지 사회적 개혁에 대해 생각을 갖는 이들은 없었죠. 일부 제야의 지식인들 가운데 문호 개방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제야의 지식인일 뿐 결정권자가 아니었고요. 이러한 사회적 패단은 쌓이고 쌓이다가 1862년 철종 재위 말년에 결국 터져버립니다. 조선 최악의 암흑기였던 세도 정치의 역사 마지막 6부입니다. 조선의 23대 왕 순조 때 외척이었던 김조순에 의해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에 반남박 씨도 참여하였죠. 순조는 카리스마를 갖춘 국왕은 아니었기에 김조순에 의한 세도 정치를 방관하다시피 했습니다. 김조순으로 세도 정치의 관례가 자리 잡힌 건 맞지만 그래도 정조가 신임하던 인물 중 하나가 김조순이었던 만큼 막장의 태클을 받는 정도는 아니었죠.
최소한에서는 지켰습니다. 순조 말년 아들 효명세자가 풍양조 씨의 가문을 키우며 안동 김씨의 독주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효명세자는 요절하고 아들의 요절에 순조도 몇 년 후 사망했죠. 이후 효명세자의 아들 헌종이 24대 왕이 되었고 이 젊은 청년 국왕은 풍양조 씨를 다시 육성하며 안동 김씨와 세력 균형을 이루었지만 그마저도 요절했습니다. 비록 생전 효명세자와 헌종은 안동 김씨의 독주를 막아보려 했던 것은 있지만 어찌됐든 그들이 키운 풍양조 씨도 외척 가문으로 세도 정치에 일조하는 형태인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헌종사 후 방계 출신의 철종이 25대 왕이 되었고 그도 무언가 사회개혁을 추진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조정은 철종을 옹립한 안동 김씨의 세상이었습니다. 우선 왕실 최고 어른이었던 순원왕후가 안동 김씨 집안이었고 철종의 왕비 철인왕후도 안동 김씨였고 비록 나중에 순원왕후가 사망했지만 이미 김조순의 아들 김좌근이 반 안동 김씨 일파를 몰아내며 측근 세력들로 조정을 꾸려놓았기에 철종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안동 김씨와 친안동 김씨 일파들은 뇌물을 받으며 관직을 분배하는 등 끝없는 부정부패와 매관매직이 만연했습니다. 이를 비판하거나 문제시 삼으면 조정에서 퇴출되었죠. 관직을 뇌물로 사고 파는 매관매직이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뇌물로 인한 매관매직은 주로 조정의 요직을 꿰차고 있는 권력자들이 뇌물을 바친 이에게 지방관의 관직, 즉 사또의 자리를 나눠주는 형태가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사회적 권력에 탐났던 걸까요? 재산을 다 바쳐가면서까지 뇌물을 바칠 만큼 사회적 권력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뇌물은 투자였습니다. 내가 이만큼의 뇌물을 바치면 그 이상의 재산을 다시 거두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앙의 관직은 그게 다소 힘들겠지만 지방관은 가능해요. 지방관은 자신이 관할하는 고을의 세금 징수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앙 관직에 있는 자들은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뇌물을 바친 지방관직들은 백성들을 상대로 고혈을 짜내면서 재산을 불려나가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지방 간의 권력 강화는 정조가 강하게 밀어붙이던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지방은 향촌 사회 내 제지사족들의 영향력이 막강했는데 이들이 때로는 국왕의 정책에 반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죠. 왕권 강화 차원에서 지방을 확실하게 장악하고자 정조는 지방관의 힘을 강화시켜 향촌 사회 내 제지사족들의 영향력을 약화시켰죠. 단 세금 징수권이 있는 지방관은 부패질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정조는 암행어사들을 활성화시키며 지방관의 부패함을 철저하게 관리했으나 정조 사후 문약한 순조가 왕이 되면서 지방관들에 대한 견제가 약해지고 또 그러면서 탐관오리들의 가름주고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죠. 따라서 순조 때 소규모 밀란들이 꽤 많이 있었고 홍경래의 난도 그런 민심의 반발심에 붙어져 삽시간의 세력이 커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지방관의 부패함이 극에 달했던 시기가 철종 시기였습니다. 왜냐? 안동 김씨의 부패함과 독주가 절정을 찍었을 때가 철종 시기였기 때문이었죠. 어린 시절을 사실상 평민처럼 보냈던 철종이기에 철종은 특히나 세금 문제에 관심을 보였으나 세금 문제 개혁에 나서려고 할 때마다 안동 김씨 일파의 방해에 제지되었죠. 부패한 지방관들에 의해 망가져버린 조선의 세금 제도를 삼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삼정이란 세 가지 세금 제도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전정이라고 가장 일반적인 일종의 소득세인데 이 당시에는 농사를 지은 수확량에 대한 세금이었겠죠? 이 전정을 보통 각 고을별 지방관과 그 아래 아전들에게 바칩니다. 그럼 지방관과 아전들이 고을 운영비로 일부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중앙정부에 보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지방관과 아전들이 빼돌리는 비율이 30에서 40%까지 갑니다. 중앙정부에선 세금이 안 거친다고 판단하여 더 뜯어내라 하고 지방관과 아전들은 오히려 좋다며 벼랑간 무슨 명목이든 갖다 붙여서 백성들을 탈탈 털었습니다. 세금의 과중함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면 그 도망친 비율만큼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물렸습니다. 삼정 중 두 번째 세금은 군정이라고 15세에서 60세 남성들은 군복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남성들이 군복무를 해버리면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라고 당시 화폐 중 하나였던 옷감을 고을에 제출하면 군역을 면제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이 포를 지방관들이 강제 차출했죠. 그렇다면 이 군정은 오로지 15세에서 60세 남성들에게만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포를 15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까지 포를 물렸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까지 세금을 물렸고 만약 이웃이나 먼 친척 중에 도망가는 사람이 생기면 그 도망간 사람의 세금량까지 백성들이 부담해야 했죠. 세 번째는 환정이라고 보통 환곡이라고 부르는데 환곡은 공식 세금은 아니고 국가에서 저이자로 해주는 대출 시스템이었습니다. 저이자 대출은 무슨 어마어마한 이자와 함께 지방관과 아전들의 비리를 충당해주는 고리대금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죠. 전정, 군정, 환정 세 가지의 세금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여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데 삼정의 문란은 이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오다가 철종 때 그 정점을 찍었던 것이었고 당장 언제 밀란이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시대였습니다.
철종 재위 13년째였던 1862년 결국 터졌습니다. 1862년 2월 진주에서 밀란이 터졌는데요. 당시 조선에서 진주는 꽤 큰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탐관 노래들이 더 판을 칠 수가 있었죠. 지금의 진주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진주 목사 홍병원과 진주에 주둔하고 있던 경상도 육군사령부였던 경상 우병영의 사령관 백낙신이 합작하여 아주 못된 짓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당시 진주에서 한양으로 보내야 하는 세금이 연쌀 4만석이었는데 홍병원 백낙신이 진주 백성들로부터 떼먹은 세금이 연쌀 6만석이었다고 합니다. 해도 너무한 거죠. 결국 농민 봉기를 일으켰던 진주 농민들은 홍병원과 백낙신을 인질로 삼았습니다. 중앙정부에선 안핵사를 파견합니다. 안핵사란 밀란이 터졌을 시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중간에 타협과 중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직책인데, 이때 안핵사로 파견된 사람이 박규수라고 아주 유능한 관리였으며 젊었던 시절에는 옛 효명세자의 친구였고 나중에는 모든 개화파들의 스승이 됩니다. 박규수는 안핵사로서 진주 백성들의 호소를 전부 들어주었으며 철종에게 아뢰어 홍병원과 백낙신에게 가장 강도 높은 단계의 유배령에 처하게 만들며 진주에서의 농민 봉기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 사회에서 또 특기할 만한 사회적 현상이 전국적으로 큰 도시에는 큰 시장이 열렸는데, 이런 큰 시장에는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다 모인단 말이죠. 진주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 시장을 매개로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1862년 3월에서 5월까지 충청, 경상, 전라, 삼남 지방에서 농민 봉기가 폭발적으로 그리고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경상도에서는 함양, 거창, 성주, 울산, 김천의 계령, 군위에서 일어났고, 전라도에서는 익산, 한평, 부안, 장흥, 순천, 강진, 남원, 영광, 고창, 화순 등에서, 충청도에서는 청주, 공주, 논산, 진천, 부여, 옥천 등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경기도 광주와 제주도까지도 봉기가 발생했죠. 조직적인 단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방별로 개별적으로 봉기가 연쇄적으로 일어난 건 그만큼 조선 사회 경제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다는 겁니다. 1862년 임술년에 일어났었던 이 일련의 농민 봉기들을 통틀어 임술농민 봉기라고 합니다. 이때 박교수는 이 모든 봉기의 원인들이 삼정의 문란 때문이라며 철종에게 간곡히 아뢰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고, 철종은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겠다며 삼정이정청이란 기관을 신설합니다. 철종은 삼정이정청에 삼정의 문란을 해결할 수 있는 개혁안을 내놓으라 했으나 삼정이정청을 구성하는 대신들은 대부분이 안동 김씨이거나 마찬가지로 부패한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아니, 삼정이정청의 총책임자는 이 모든 부패한 먹이사슬의 맨 위에 있는 김좌근이었죠. 이들이 내놓은 개혁안들은 개혁이라고 차마 부르기 어려운, 사실상 현상 유지나 다름없는 그냥 쇼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삼정이정청은 흐지부지 해산되어 버렸고요. 어느 순간부터 철종은 개혁의 의지를 모두 상실하고 술과 음란한 생활에 젖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철종의 건강도 악화되었고 재위 말년 몇 년은 술과 여자에 빠져 놀거나 병으로 골골댔죠. 임술농민 봉기가 철종이 죽기 1년 전이었거든요. 그렇게 철종이 비실비실 되던 사이에 왕실과 신하들은 또 한 번 멘붕에 빠집니다. 철종에겐 또 아들이 없었거든요. 아들들을 낳긴 낳았지만 전부 요절한지라 또다시 반계 중 한 사람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왕실 최고 어른은 풍양주씨의 조대비였습니다. 왕이 후사 없이 죽는다면 최고 결정권자는 대왕대비가 됩니다. 아무리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대왕대비의 결정을 뒤엎을 순 없죠. 그렇게 조대비가 결정한 사람이 흥선대원군의 아들 고종이었죠.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하고 안동 김씨를 숙청했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안동 김씨를 끝까지 존중해 주었습니다. 김좌근과 김좌근의 아들이 흥선대원군 아들의 즉위를 다소 못마땅해 했다지만 그렇게 강하게 반발했던 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흥선군 시절의 흥선대원군과 김좌근은 사이가 나름 좋았거든요. 안동 김씨의 당수였던 김좌근의 경우 워낙 노년이라 애당초 조정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흥선대원군은 김좌근에게 명예직을 주었으며, 김좌근의 양아들이자 안동 김씨의 새로운 세대였던 김병기도 처음엔 지방관직을 전전하기는 했으나 곧바로 다시 중앙정계로 진출했습니다. 안동 김씨의 또 다른 실권자였던 김병학은 흥선대원군 시절 영의정이었습니다. 만약 흥선대원군이 피해 숙청을 감행했더라면 그간 안동 김씨의 권세가 있었기에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조선을 망친 안동 김씨 집안은 끝까지 권세를 누렸습니다.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안동 김씨 전체가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세도 정치를 만들었던 김조순, 김좌근, 김병학 이 라인은 서울에 살던 안동 김씨 계파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래서 이들을 신안동 김씨 혹은 장동 김씨라고 불러 안동 김씨 전체와는 구분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잃어버린 60년 세도 정치의 역사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